검은 월요일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하나증권에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빈센트 연구위원을 좀 연결을 해서 이 시장의 조정, 이 급락에 대한 여파,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빈센트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검은 월요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정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조정은 한마디로 복합적이었는데요. 외환의 불안, 금리 재가격화, 반도체 차익 실현이 동시에 겹친 압축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율에서 찾아왔던 공포였고 우리는 분명 기회에서 이 실적에서 이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환율이 좀 높고 그리고 반도체에 뭐 잇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지속성에 대해서 그 시그널이 찾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이목이 실적에서 매크로, 그중에 금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남은 변수들이 꽤 있는데요. 미국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죠. 6월 10일 날 발표 예정이고 또 스페이스X 상장, 또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6월 15일 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공포 커질 수 있고요. 대형 IPO는 기존 AI 주도주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지속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죠. 스페이스X의 IPO 이런 부분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전략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주요 이벤트를 봐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환율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정부도 주말 사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회의를 했었고요. 따라서 달러 환율이 1,560원대에서 추가 급등하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 낙폭이 큰 종목을 모두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 가시성이 높은 메모리, 대표주와 AI 인프라 병목 기업을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공포는 소음이고요. 실적은 신호인데 소음이 커질수록 신호, 즉 실적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56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뭐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바로 LPDDR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 공급량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반론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은 이제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전력 반도체 LPDDR 이 탑재량이 기존 대비해서 절반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방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GB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 블랙웰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18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54에서 27로 줄인다고 했죠. 절반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그걸 대비를 해봐도 18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수급 변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PDDR 양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그 전방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부분에서 이후에 심택 관련해서도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큰 문제가 없음을 얘기를 해서 과도한 우려로 반도체 주가 급락을 했으니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 조정을 할 기회이다라고 언급을 했으니 이 부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는 전략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10%, SK하이닉스도 10%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 줄이기는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오히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53만 원으로 올렸는데 기존은 4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9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다시금 올린 흐름들, 이 검은 월요일,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 AI가 정말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사실 CPU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추론 서버 같은 경우에 디램 용량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범용 디램 대비해서 배로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디램과 HBM의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BM 가격 인상도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65조, 내년은 50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PBR 그리고 PER을 점검을 해봐도 역시나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PBR로 봤을 때 2.6배, 근데 마이크론이 한 4.9배 되거든요. 근데 PER, 최근에 PER로 또 계산을 하잖아요. 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한 5.3배, 그런데 마이크론이 9.1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단에서 같이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일단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려서 32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올해 영업이익 272조 예상, 내년 영업이익이 439조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으니 모멘텀 여전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심태 얘기를 좀 잠시 해드렸는데 IM증권이고요. 본질은 같다. 흔들리는 건 심리일 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소캠 용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수요 둔화는 아니고 공급에 제약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물량을 좀 주문을 했는데 일부 메모리 업체에서 수율 둔화나 이익 대비해서 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물량을 안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방 수요에 대한 둔화는 아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함께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은 아니고 본질은 같고 심리의 문제로 떨어졌을 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뭐 소캠 디램 용량이 빠지더라도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을 유지하는 바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LPDDR-용 MCP 기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모듈 PCB당 4개가 탑재를 되는 부분이라서 기판은 전혀 문제 없다.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6월에 오히려 대량 양산 계획이 있는 바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소캠용 PCB 시장 한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점유율 50%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PDDR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택에서 반도체 기판, 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판 가동률은 70입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풀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택 이쪽에서는 한 70% 가동률을 갖고 있어서 전방 수요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더 수요가 붙는다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30%의 추가 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먹을거리가 있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심택 목표 주가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BH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젠슨항 CEO가 오고 피지컬 AI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이 있을 것이다. 그럼 로봇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BH 오늘 나왔고 로봇으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84%나 올려잡아서요. 46,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여기가 이제 하반기에 사업부별로 성장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올린 흐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로봇 밸류체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 시그널이 잡히기 때문에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관절 FPCB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과 후년이죠. 구조적인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가 워낙 OLED용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IT OLED도 그렇고 전기차, 로봇 이런 시대를 문을 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로봇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까지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배터리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3가지 포인트를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 K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좀 쪼그라든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30% 밑을 좀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3가지 포인트 언급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대장주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탑재량이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33%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25% 탑재량이 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 얘기인즉슨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좀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이제 발전이라고 해서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온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부지나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자가 발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 이런 부분이 워낙 절실하다 보니까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정부 쪽에서는 인허가해주고 여러 가지 좀 서포트를 해주는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서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 가능성, 결국 ESS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납세자 보호 서약이 3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ESS 발주량이 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LG 엔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 수주 이런 부분도 함께 맞물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이제 2번째가 되겠고요. 3번째는 트럼프 정책의 회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 쪽에서도 리스크가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배터리에 관심이 좀 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하나증권에서는 셀 메이커 집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밸류 매력까지 생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 메이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되 배터리 투자자 이 3가지 모멘텀이 있는 바 앞으로 긍정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배터리 투자 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어려울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굉장히 좀 까마득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빈센트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전략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가면 되는데 방어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일 날 스페이스X 굉장히 대역급 IPO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최대 750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실제 탑재물을 궤도에 투입한다라는 목표도 있고요. 사실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하는 용도가 AI 데이터 센터용 투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쓰임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B워시 첫 FMC 이런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장 교체 첫 FMC 직전 주에 S&P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결과로 나왔으니까 좀 변동성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위험 자산 이런 부분은 좀 안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어주 쪽으로 순환매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시황의 느낌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쓰신 시황 전체에 대한 느낌을 잘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어제 그 폭락이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시장은 괜찮을까요? 물론 오늘은 반등세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동안에 이 최근 2, 3거래일 동안 상황을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계속 높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지난 월요일 날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받고 금요일 날부터 사실상에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내일에도 또 반등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좀 삼으려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급상으로도 시장의 그 괜찮음을 녹록지 않게 분위기를 녹록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비중들 특히나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에 대한 비중들은 줄여가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변동성의 파고는 매번 좀 감안을 하면서 감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매의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투매의 원인이 재현, 재발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투매를 유발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미국 금리 상승,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강세장의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강세장의 중반부, 후반부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라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은 그 할인율에 대해서 민감도가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증시 부정적인 충격들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감 투매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의 금리 상승을 유발한 게 궁극적으로 그 큰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그 위에 더 본질적인 큰 줄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비롯된 그 에너지 에너지 불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는 확전보다는 수습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가 어제 사우디랑 중동 쪽에서 보니까 원유 생산 단가 아시아양 원유 생산 단가 하향 조정하고 또 공급 늘린다라는 시그널들을 줬으니까 이 그림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 저는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이번에 상반기를 통해서 저는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여기서 더 급등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추후에 증시가 조정은 받겠지만 이번에 월요일과 같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폭락, 투매 이거 낮춰줄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금리 급등을 촉발할 요인들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비중, 그러니까 이 주도주에 관한 비중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축소하는 거는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현명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변동성들은 지금 상당해요. 지금은 이제는 지수가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아래쪽 주가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상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변동성이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당분간 계속 올라가는 한 저는 코스피가 10,000포인트 때까지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성도 지금처럼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 변동성을 그 주식 비중 축소 혹은 주식 매도의 그 기회로 삼지 말고 그냥 최소한 그냥 보유 아니면 조정 시 매수 전략 확대. 전 이 전략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단위로 질간 단위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도 지금 냉온탕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 주가 급등락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주가 급등락에 우리가 일일이 그 동물적인 반응을 해서 매도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수 하방에 영향을 줄 변동성, 지수 상방에 또 영향을 줄 변동성, 자꾸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포인트, 코스피 만시대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의 전략 잘 참고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서 시황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볼 때 종목이 하나 좀 인상적이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어제 네이버가 12%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장 시작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11% 넘는 또 급락을 맞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워낙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CEO와의 협력 소식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하나증권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 네이버 40만 원으로서도 유일한 증권사여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요, 이 글로벌 AI 팩토리를 공동으로 구축하자 이런 합의점에 좀 다다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는 1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5년에서 6년 증설 이런 부분이 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이후에 B2B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변화시키는 거, 그걸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골자를 보니까 또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한 4단계 정도 나뉘어 있더라고요. 근데 초기 단계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메가와트 리스를 위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네이버에서 각각 1조 5천억 원 정도 출자를 해서 SPV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범위를 이제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펀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는 바입니다. 일단 5년 후 매출이 20조 원, 이제 가이던스 봐야 되잖아요. 이런 협력 소식 나온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언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게 실적이 언제 붙을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잡긴 했더라고요. 5년 후 매출은 20조 원,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협력이 사실 아시아판 코어 위브의 탄생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잡은 듯한데 코어 위브의 그 부분을 보면은 메가와트당 연매출이 한 12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높게 잡기는 했구나, 가이던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GPU 가격 상승이나 여러 부분의 뭐 부가가치 상승 이런 부분을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아시아판 코어 위브를 꿈꾼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코어 위브나 뭐 네비오스나 네오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비용도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또 든든히 공급해주고 이에 대한 투자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한 협력사이자 고객
고객사가 되는 거죠. 그런 힘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1기가와트당 20조 원대의 기업 밸류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둘이 협력한 이후에 긍정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12% 넘는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AI 글로벌 팩토리를 함께 구축하기로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초기 실적이 언제 반영되나 봤더니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성장성의 재평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 네이버가요, 두나무 합병 이슈 이후에 조음처럼 주가가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네이버를 보면서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성장 동력에 대한 시그널이 없다. 그런 부분을 시장에 확인시켜줘야지 주가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뛴 이유도 사실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이쪽에서 마련되지 않겠느냐. AI 글로벌 팩토리, 글로벌 AI 팩토리 이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구축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봤고 목표 주가도 40만 원으로 올려 잡은 바 이런 부분을 잘 실현 가능성을 좀 엿본 거겠죠. 그리고 향후 9월 30일인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AI 팩토리 하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하나 이렇게 돼서 양대 축으로 주가 재평가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증권 40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 급락하지만 어제의 상승분을 되돌리는 흐름들이 있지만 다시금 탄력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잘 염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젠스낭의 선택. 사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젠스낭 CEO가 깜보 회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방한하면서 전과 후에서 역시나 투자의 테마의 한 축은 로봇입니다. 그런데 젠스낭 CEO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반도체 이외에 특정 산업을 언급한 것은 거의 없었는데 로봇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황,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으니 약간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증권에서는 젠스낭이 선택한 로보틱스 영역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포트에서 든든히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젠스낭이 이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돈 되는 걸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건데 엔비디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보틱스 생태계 기술력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과 후에서 주목받던 게 특히 전이었죠. LG그룹주와 두산그룹주. 여기가 로보틱스 부분에서는 생태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피지컬 AI 로보틱스에서 현장 진두지휘하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건 현대차 그룹입니다. 매번 머니코드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현대차 그룹을 자세히 좀 분석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알파마이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쓰게 되죠. 복잡한 도로 생태계 안에서도 자율주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현대차가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든든한 고객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개발 고도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스턴 다이맥스 아틀라스 굉장히 유명한데 그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서도 엔비디아의 두뇌 AI 컴퓨터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제슨을 또 활용하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는 바 현대차에 대한 의지, 믿음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IM증권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자체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혹은 하웨이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굳이 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에서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독일 그리고 뭐 여타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휴머노이드 강국, 전통적인 로보틱스 강국이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결국 우리나라 K 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IM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LG 그리고 두산그룹주에 있는 로보틱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 앞으로 상승 대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젠슨하게 선택 K 로보틱스 관련주 끊임없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모멘텀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주가가 잘 못 갈 때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주잔고는 넉넉합니다. 10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과 후년 실적 성장 이런 부분 뭐 드라이브는 이미 당긴 바 있고요. 사실 22년도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거 기억이 나시죠? 이때뿐만 아니라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코스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였는데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았거든요.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났었고 자주 국방 강화에 대해서는 이전에서도 머니코드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후반까지 자주 국방에 대한 강화 그러면은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돈 쓰겠죠. 그게 K 방산에는 역시나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잘 못 갔습니다. K 방산주 어떻게 보면은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32포인트 정도 못 간 흐름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하방 위험률은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거의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대표적으로 오사가 있거든요. 밑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오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18%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하반기에는 오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저 하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 이것만 봐도 우리 시장의 굉장히 확실한 선택지는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에서도 잡아주니 방산주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그런 방산 섹터 중에 뭘 고를까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보면 이거는 이제 짝꿍인 것 같아요. 짝꿍으로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자의 이런 부분으로 포착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 모멘텀이 있고 이게 만약 된다면 탑재 체계나 그 외에 이후에 나타나는 군수 지원 부분 이런 조선사에서도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잘 보시고 앞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확산이 됐을 때 하나시스템인가 한화시스템이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언급을 해보시면 언급이 됐으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을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시스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480% 이상. 한국항공우주가 137% 이상,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2%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런 실적 모멘텀만 보더라도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방산주 타이밍인가 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여러 관련 주까지 언급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사항입니다. 네, 시프트 업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신작
공개가 됐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을 발표했는데 대표가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24년도 히트작의 후속작인데 이게 그 원작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독립 후속작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새로이 발현되면서 그런 유저들의 니즈를 반영한 꽤 괜찮게 나온 것이다라고 또 대표가 강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자체 퍼블리싱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언급이 됐고 여기 밑에도 잠깐 써놨는데 새 주인공. 전투 시스템도 재설계했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진화됐고 고객층도 확대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시프트업 신작 효과로 기존은 31,000원이었는데 소폭 올렸거든요. 33,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게 이 부분입니다. IP 상업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AAA 개발사로서 이 기업 가치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봤고요. 물론 이러한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계열을 늘어놓고 되면 다음 성장 사이클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든든히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시프트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신작 효과에 있었으니 이 부분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CI인데요. 이제 정유화학 섹터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고 목표주가 흔들리지 않은 14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 정상화 지연 이런 이슈 때문에 유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 UAE나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을 공격하는 등 군사 행동을 또 확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그런 갈등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터져 나올 때 OCI가 반응한다라고 하면서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시아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설비 차질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OCI가 생산하는 그런 BTX나 TDI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6월 수익성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연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면서 1,800억 원 정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2012년도인가요? SK 실리콘과 함께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호재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5년간 웨이퍼 생산량을 2배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베이지 케미칼 사업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희일비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바라봐야 될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서 호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OCI에는 있다라고 보셨을 때 정유 화학 섹터의 탑픽인 이유에 대해서 그 공식들 잘 대비해서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풀무원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3,000원으로 NH투자증권에서 낮췄는데 뭐 좋은 데이터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데이터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국내는 뭐 국내 사업은 좀 괜찮나 봐요. 이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상온, 식품, 포트폴리오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품 서비스 유통도 안정적이라서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은 부분은 미국과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나 리테일 공급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공장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클럽 채널향, 면류, 냉동 이런 식품 안정적인 수익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K푸드의 포트는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통폐합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하지만 수익성을
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고요. 중동간 리스크 있기 때문에 유가 포장재 비용은 일정 부분 부담이 됩니다. 잘하는 쪽도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그런 실적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최근 시황에 따른 이런 관련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밸류가 낮아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내린 이유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를 찾다가 이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원께서 미래에셋증권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될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두산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입니다. 네, 스페이스 X IPO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미래에셋증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1분기 기준으로 지분가치 2.9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25조 달러에서 약 1.7조 달러대로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관련 지분 가치도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모가 그대로 6월 말 종가가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2분기 중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관련 평가액이 약 1조 원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스페이스X 주가 변동에 따라서 관련 평가액이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네,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오늘 미래에셋증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페이스 X 주가 변동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도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평가익만 한 1조 원 정도 데이터 추산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을 바라볼 때 실적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 뭘 봐야 될까요? 네, 스페이스X를 포괄하는 트레이딩 손익 흐름하고 브로커리지랑 WM을 포괄하는 리테일, 홀세일 이쪽 사업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법인까지 포괄하는 트레이딩 관련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2분기 중에는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양호하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치 거래 등을 포괄하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 수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리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500억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텐데요. 국내 주식 수익이 23% 늘고 해외 주식도 2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WM 수수료도 호조세인데요. 1인가 펀드, 퇴직연금 관련 신탁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미래에는 DC형에서는 적립금 1위, 개인형 ILP에서는 적립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수익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디가 고점일지 그런 부분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이익이라고 불릴 수 있는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올해 2분기가 단기적으로는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 ROE 또는 경상 이익 체력을 잘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이익 체력과 2026년 예상 PBR 1.84배와 서로 비교해 적정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이지만 혁신기업에 투자를 잘 한다면 이후에 평가 차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데이터 비교 분석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가 단기적으로 실적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의 아침 리포트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워낙 잘 가던 증시가 고꾸라질 때 혹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정의 빌미 속에 스페이스X IPO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관련주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투자증권 리포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이고요. 상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PO 이렇게 도전을 할 텐데 적수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적수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에 관련돼서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삼성전자를 5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창신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최대 디램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상장하는 이유가 중국이 반도체 원활 국가 안보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국산화 자력 갱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대거로 투입할 의지를 갖고 있고 중국의 고객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IPO 기업 공개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뭐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떠오르실 텐데 그러한 기업들의 경쟁 심화를 굉장히 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한다 한들 국내외 글로벌 탑 3의 위치는 견고하고 오히려 이게 IPO가 되면서 기술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삼전, 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HBM, DDR5, LPDDR5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기술 격차는 여전해서 CXMT가 상장한들 이런 기술력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속도와 전력 효율 그리고 뭐 빅테크 인증 관련해서도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우위를 차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전과 비해서 19배 뛴 성적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고객사의 그 수요 충족률이 있습니다. 6월 고객사가 수요가 이만큼 필요한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충족해 주냐 봤을 때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메모리가는 60% 정도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는 분기 영업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술력, 경쟁력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창신 메모리 반도체 중국 쪽에서 IPO 한다 한들 기술 경쟁력 우위 이쪽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빅테크 고객 수요는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나 뭐 빅3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력이 더 돋보일 가능성 그래서 기업의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흔들리지 않았고요. 53만 원 유지한 그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AI 수혜주에 가장 언급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종목이고요. 오늘 뭐 밀리고 있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짜리 목표 주가도 있었죠. 일단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I 서버야 FCVGA라고 해서 고성능 AI 시대의 패키지 기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는 늘어나
늘어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7월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공장이 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3분기 중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6월이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그런 이벤트, 그런 소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빅테크사나 글로벌리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기판이 필요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이비덴이 있고요.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이 있고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력한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치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고객사의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의 TPU양 MLCC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이것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한 가격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 TPU향 이런 거 봤을 때 일본의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앞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동률도 95%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키지 기판 FCVGA 그리고 MLCC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이미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뛴 이유는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 이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기의 추가 동력에 대한 날개를 달해준 부분이 실리콘 커패시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서 조금 더 전기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공급해주는 핵심 그런 장비,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서버에 적용되고 앞으로 고객사들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커패시터의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더 확실히 잡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펜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인베디드 공급은 그냥 내장됐다라는 겁니다. 안에 가만히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삼성전기는 뭐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카메라 모듈이나 액추에이터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FCVGA 그리고 MLCC의 강자인 삼성전기, FCVGA, MLCC 물량도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로봇 시대에 있다라는 거에 힘입어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AI 수혜주 재평가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증권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여러분도 이럴 때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1년간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올해 5월이었나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서 일단 써놨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하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우리가 왜 섹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치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고 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자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깊은 해자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셜티에 해당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면서 뭔가 수익을 잘 내는 고수익성을 내는 기업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워낙 2차 전지주는 시장도 이미 예전에 알았다시피 고수익성, 수익을 엄청 내수있는 섹터는 아니었다라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었을 텐데 제 기억에 언급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으로 옮겨가기에는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만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그때 원재료 변동비에 따른 그게 수익이 막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티한 업종은 아니다. 2차 전지주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거와 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리포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터리 고밸류 논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시장은 알았다시피 배터리의 한 정상 마진은 5에서 10%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수익성, 원가 변동성 이걸 시장은 인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는 그게 이제 고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감인데 미국 ESS 관련해서 초기 공장을 잘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좀 깎아먹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의 주가,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영향을 크게 뭐 고려를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부족, 안보 논리, 탈중국 논리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차 전지 주 같은 경우에는 셀 메이커 중심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언급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연구원은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게 비교적 이제 공식이 정해졌나 봐요. 시총 90조 원을 도달할 때 매수 진입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 시총 90조 원, 지금 93조 원 정도 됐으려나요? 이런 부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LG 엔솔은 53만 원, 그리고 삼성 SDI는 85만 7천 원. 이 목표 주가 이 부분 좀 유지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중요하지만 2차 전지 바라볼 때 가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드러낸 리포트였다. 이런 설명 좀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K방산 괜찮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주가 조금 더 매수세가 붙은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쭉 표현을 했지만 사실 유럽이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조금 더 좋은 신호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FCAS인데 지금 유럽이 2040년도까지 목표로 하는 게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근데 우리가 좀 협력하겠다. 다른 쪽에 먹이 사슬을 치지 않고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라는 협력 구축이 있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언급이 됐을 때 우리 K방산 먹을거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산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FC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이 하자라는 건데 프랑스가 우리 조금 더 뭔가 지분을 많이 챙겨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작년 연말부터 삐그덕 거리더니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 다만 유인기, 무인기 그리고 위성 연계된 전투 체계 협력을 우리가 유지하자 이런 멘트는 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서로 또 힘을 합쳐서 GCAP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요런 또 협력 구축 소식도 있는데 워낙 일본 쪽에서 빠르게 우리는 배치하겠다. 5년 전에 2035년까지 배치 목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협력 구축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잘 안 됐으니 우리나라의 방산이 좀 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이게 또 우리 시장의 오늘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방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KF21 직도입하고 공동 개발하자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약간 분쟁이 우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격차를 해소하면서 이 리스크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도 양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 티켓을 거머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뛸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파국이 결국 나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눌리는 상황에서 백화점주가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 중에 백화점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 롯데쇼핑 오늘 잘 가죠? 신세계, 키움증권에서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 세 종목을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일단 85만 원을 올려잡았는데 이 세 개를 올려잡은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장이 긍정적이고 외국인 매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에 그 내수 소비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 이 공통된 겁니다. 이 부분 좀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잘 써놨으니까. 우리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롯데쇼핑은 국내 할인점 사업 수혜를 받는데 홈플러스 폐점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백화점주 좀 순환의 성격이긴 하지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튀어줬기 때문에 리딩 섹터로 오늘 부각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화점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또 한 번의 또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연 이틀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라고 맞짱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회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 연관성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윤여삼입니다. 네, 이란의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중대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뭐 미국 쪽 일부 이제 헬기 추락이라든지 다시 이란 쪽의 공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공격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자기 생일까지는 어느 정도 종전의 가능성을 좀 높게 제시했는데 다시 확전되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아주 민감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물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 쪽에 부담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 변동성도 연동돼서 같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자금 조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어제도 뭐 오라클 실적이 있긴 했는데 또 2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달 계획이 얘기되다 보니까 많은 불안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부담이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 이게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빚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에너지 그리고 AI 패권 경쟁 이런 부분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 리포트에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분명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 accumulation이죠. 이 AI의 경쟁과 함께 에너지 쪽 헤게모니, 뭐 이런 쪽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쌓아야 됐고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도 쌓아야 됐고 그런 쪽에서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뭐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우리 작년에 DDR5 현물 가격이 대략 한 5, 6달러 하던 게 지금 40달러를 넘어 50달러. 그리고 유가도 전쟁 노이즈까지 더해져서 지금 100불 내외에서 한 분기 이상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자원들 가격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민감도가 높아져서 여기에 따르는 가장 큰 리스크 노이즈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주요국 총화정책의 긴축, 그러니까 이 금리도 금융 착조 조달 측면에서는 큰 비용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까지는 순현금 흐름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쯤 가면 순부채, 대규모 조달에 따른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인 만큼 거기에 따른 금리 민감도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A 축적보다는 어큐뮬레이션보다는 C 커스트 단에서의 리스크들도 이제부터 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동안 AI 관련돼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이 우위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리스크를 보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감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지 시장도 원만하게 오를 텐데 아직까지 좀 요원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유리할까요? 예, 아이러니하게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을 때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연준이 정말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동성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이 높아졌는데 연준의 긴축은 금리 인상은 다른 금융비용 쪽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되려 지금 저희는 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월드컵 이후 미국의 소비 여건들, 최근에 고용지표는 좀 안정화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가계는 이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나면 소비가 탄력이 줄게 될 텐데 아니 그럼 경제가 나빠지면 더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과 아까 쌓였던 이 비용들 측면에서 금리가 안정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매크로 장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려 미국의 소비 중심 지표가 좀 탄력이 둔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이 골디락스 안정화시키는 데 또 중요한 이제 매드이즈 굿 시장으로 조금 전환되는 매크로 환경은 지금부터는 이 코스트를 낮추는 쪽에 뉴스플로우를 좀 주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은 세계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력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안보로 또 처리가 되죠. 비용을 과다하게 또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상승기에 비용은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 과다에 따른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리포트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인데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주들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분석을 해놔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다시금 좀 시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와트당 단가는 지금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태양광 산업에서 중요한 게 태양광 자체 이제 모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싸게 파는지 그런 기업이 승리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 접근권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전력을 누가 더 잘 생산하느냐, 그 효율을 얼마나 더 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모듈 가격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땅이나 뭐 지붕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토지, 인허가 그리고 전력 수요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체적으로 같은 땅에 지붕 위에 이제 태양광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초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얘기할
때 최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차세대 태양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관념상 실리콘을 대체하는 물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쌓으면 그 위에 차세대 태양 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덮거든요. 그러면은 열 효율을 더 가파르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텐덤 효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실리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보완인 거죠. 실리콘 자체적으로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은 더 좋은 게 그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깔고 열 효율 더 내면 되니까, 전력 더 공급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대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겠죠. 앞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기술 경쟁력 우위 있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야외 검증이나 그리고 금융 조달은 뭐냐면요, 기술력 있으니까 아무래도 믿고 맡기는 거겠죠. 자금 이런 걸 또 대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IPO 모멘텀 이런 부분도 한 스푼 더 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쟁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스페이스X 그런 부분이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주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주 발사 관련한 비용을 줄이고 우주 가는 전력 시스템의 무게를 확 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경량 전력망을 누가 어떻게 잘 제공하느냐, 이 기술이 있느냐, 이게 또 승부를 가릴, 성패를 가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상 같은 경우에도 고효율 텐덤 필요하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초경량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재는 굉장히 필수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탑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5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 셀이나 그리고 모듈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 어떤 쪽으로 맞물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그룹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하나엔진이 AM이라고 해서 애프터 마켓의 매각설이 이제 풍문으로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일주, 그러니까 보도를 낸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그룹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을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그룹에 대해서 워낙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다가가게 되는지 투자 전략을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입니다. 네, 보니까 그 하나엔진에서 AEM 애프터마켓 사업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기업 측에서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공시를 통해 보였습니다. 다만 그룹 내부에서 사업 재편이 착수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기도 하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문이 돌았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문제인데, 항상 이제 하나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런 부분으로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죠. 어떤 시각으로 이 이슈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엔진의 최대 주주가 하나임팩트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임팩트의 최대 주주는 하나에너지이고, 그 하나에너지는 이제 하나그룹의 장남, 차남, 삼남 이 세 분이 합산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재편을 통해서 기업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엔진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임팩트는 이전에도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 일부 참여해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에 5,300억 정도를 지출했지만
여기 해당 지분에 대해서 2025년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기타 기관의 블록들 통해서 차익을 한 1조 8천억 정도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 임팩트가 최저주로 있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 하나엔진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재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AM 애프터마켓이라고 엔진 판매 이외에도 정비, 유지, 보수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창출력이거든요. 캐시카우 그런 부분도 든든한 그런 마켓인데 이러한 자금이 하나그룹의 재편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인 투자로 이용될 수가 있을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그룹 쭉 볼 때도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슈 설명해 주신 유한탄증권의 김용민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장중 저점에서 확 끌어올려주는 게 SK 하이닉스 아닐까요? 물론 외국인의 매도는 1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러한 반도체 투톱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힘을 좀 쫙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또 KB증권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리포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출장을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현장의 흐름들을 쭉 느껴보니까 AI 관련해서 역시나 메모리 기판의 공급 부족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6월만 하더라도 고객사가 느끼는 겁니다.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판의 리드타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6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4주 동안 이제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확실히 공급 부족 현상이 맞구나 이런 데이터가 제시가 됐고 또 내년 물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최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하반기는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약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성장이라고 해서 매번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꾸준히 트렌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에서 하반기는 엣지 디바이스로 갑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뭐 클라우드 같은 데서 끌어 쓴다라고 보시면 이제 기기 자체 안에서 뭔가를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쉬운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델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 에이전트 PC를 출시를 하고요. 또 신형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HBM, LPDDR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캠 이런 부분, HBM 이런 전반적인 그 메모리의 그 범주가 더 필요하게 되다. 이거를 좀 느끼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이제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신공장들이 HBM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세 공정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수급이 정말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좀 눌리고 반도체 흐름들 대형주 위주로 약간 눌리더라도 반도체의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좀 수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올해 반도체 메모리단에서 매출량이 50% 증가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좀 언급되는 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힘이 붙는 이유도 바로 이런 테마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인데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더라고요. NH투자증권에서 42만 5천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물산이니까 건설 업종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건설부터 보면은 평택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이제 하이테크를 수주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하반기 매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대양 원전 SMR 사업이 있습니다. 베트남, 루마니아, 사우디 대형 원전 쪽이고요. 그리고 스웨덴 SMR 쪽이죠.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계사 배당 수익 이런 부분 좀 짭짤한 느낌이 있는데 60%에서 70% 주주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5.1% 그리고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19.3% 정도.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의 핵심 근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올해 특별 배당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삼성물산에 대해서 배당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서사 안에 녹여 있다라는 점 보여드립니다. 판단해 보시죠.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SK증권에서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고요. 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시총이 얼마 안 돼요. 한 6조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은 25조 정도 나타났고 수익성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2,500억 원 오르는 그런 구조라고 언급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고객사의 증산이 있고요. 내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증산이 있고 글로벌 다른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여타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그렇다 할 만한 모멘텀은 아닌데 LG 디스플레이만큼은 좀 제외된다. 이게 예외가 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실어갈 수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밸류 매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동안 이제 돈 많이 쓰는 그런데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는 약간 줄이면서 실속을 챙기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변화했다는 게 이 리포트의 좀 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연 2에서 3조 원 정도로 이제 축소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내려가는데 이익률은 좀 올라가는 좀 긍정적인 패턴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런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됐구나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새롭게 리포트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 렌의 대표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일단 뭐 SK텔레콤이나 노키아와 AI 렌 관련해서 파트너십 한 실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 3사의 레퍼런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에 어떤 경로로 가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장비 쪽에서 봤을 때 HFR이 대표주의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AT&T라고 해서 이제 벤더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게다가 주가는 좀 낮다 보니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젠슨한 CEO가 와서 SK텔레콤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협력하자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피지컬 AI 활성화에 현재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5G 같은 경우에 뭐 5G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이제 5G SA라고 하는데 그거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6G 망 투자 이런 부분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촉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
또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여타 뭐 무선 사이클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졌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주파수 재경매 이슈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지상망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섹터를 거치던 간에 어떠한 경로를 가지던 간에 협력사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는 HFR이 AI 렌의 대표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유지 이유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불기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이야기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그 리포트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이 내년이면 이제 출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탑3는 무엇인가? 답은 이미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8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 애플에서는 사실 매년마다 개발자 회의를 여는데요.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죠. 시리 AI라고 이 개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 AI 이 개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2GB D램을 탑재를 해야지 시리 AI에 대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8GB였거든요. 그러니까 8GB 같은 경우에는 시리 AI를 구동시키기에 역부족이라서 그게 한 10억대 이상인데 그거는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리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뭐 기본 모델이나 아니면 고급 모델이나 전 모델 통해서 12GB D램을 탑재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메모리 용량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있습니다. 아이폰 가격을 동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애플이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기보다는 AI 생태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구나. 이게 생존 전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물량을 늘리는 것을 택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2.4, 그리고 올해는 2.5, 내년은 2.7억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이폰 20주년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개선을 강화시킬 거고요. 물량을 늘릴 거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동결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보면 글로벌 드램 3사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드램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램 시장에서 공급망 우위에 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D램을 많이 확보하면 자신들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전 제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D램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그러면 메모리 전반적으로 더 수혜가 확대되겠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AI 서버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바일 쪽에서도 D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이렇게 상황이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부품사의 실적이 개선된 가능성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삼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테 이런 부분이 받아갈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세 종목 다 긍정적인 양봉의 흐름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추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증권사에서 나온 아이폰 20주년 돈벌 섹터 탑3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실력을 오늘 조금 더 여유 있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다행히 주 후반에 분위기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게 그 반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매수 사이드카가 13번째 올해 들어서 발동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아래로 사이드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25번째 위아래로 사이드카가 발동하다 보니까 변동성 파고 이런 부분은 계속 주목하면서 시장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스페이스 X IPO 굉장히 핫한 주제이고요. 굉장히 덩치 큰 대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보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반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서 전반적인 스페이스 X IPO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가까이 스페이스 X IPO인데 오늘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아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주와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고 또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초대형 IPO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경우에 보면 주식시장 상승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모든 것을 선행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급의 결정타를 날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부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IPO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이번 스페이스X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4분기에 아주 대형 IPO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엔트로픽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의 IPO도 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IPO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수급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대형 IPO의 부담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시장의 자금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 펀더멘털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AI 쪽으로 자금이 모두 몰리고 비-AI 부분에서의 파산이나 부도가 상당히 늘어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IPO로 인한 부담은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의 신용위험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런 흐름이 어쩌면 연말 이후에 경기나 주식시장의 방향을 아래로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IPO가 시작인 셈이네요. 이후에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 기업 가치만 1조 달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초대형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리스크 또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변동성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잘 이 파도를 타야 될지 전략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의 전망치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 이슈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2분기 이후에 그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이후에 금리의 상승 속도나 미국 신용 흐름의 영향을 보면서 아마 위험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저희와 함께 2분기 실적 포커스 맞춰서 투자 전략 잘 세분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3분기부터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더 리스크가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금리 상승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 꼼꼼히 점검하면서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 연결해서 전반적인 스페이스 X 관련 시장 전략 쭉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스페이스 X IP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 최소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AI1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 앞으로 보실 때 아주 최소 단위는 AI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는 뭐냐라고 봤을 때 AI1 같은 그런 요소들이 최대 100만 기 위성군을 이뤘을 때 그걸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 언급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큰 무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좀 파헤쳐 보면 가운데는 왜 추론하고 연산하는 컴퓨팅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는 액체 라디에이터 있고 그리고 양 사이드 옆에는 농구장 크기의 굉장히 큰 태양광 패널을 탑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AI1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최대 100만 기 정도 위성군이 되는 걸 우주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스타링크 대비해서 설계가 좀 단순한 게 또 장점이라고 하는데 태양 전지나 뭐 열 관리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양산 체계도 중요하고 AI 칩에 대한 공급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양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기가셋 공장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 10기가와트 태양광 필요하고 위성 1000기 정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느낌을 기가셋에서 이제 앞으로 제품을 이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 말에 양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데이터 우주 센터 이런 부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AI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조달하느냐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은데 테라팹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보면은 AI 칩의 공급망 일부 내재화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게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 투자는 250억 달러 투자로 시작하지만 이후는 1195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엔비디아의 루빈이나 아니면은 뭐 그레이스, 블랙웰 이런 부분이 탑재가 되지만 조금 이후에는 자체 AI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칩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카드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스페이스 X.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걸 상장하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아마 느낌이 오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JP모건에서 배터리주 우선순위를 좀 세웠는데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좀 잘 가죠. 근데 일단 뭐 EU나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전기차 침투해서 뭐 생산 판매하는 거 그런 부분은 견조하고 대신 이제 미국은 좀 약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배터리 관련주에 있어서 명확한
굉장히 명징한 그런 상징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 이제 OEM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믹스 관련해 가지고 실적은 좀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 배터리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셀 업체 긍정적인데 탑픽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제 목표 주가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 이게 이제 순서인데 LG 화학부터는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이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했습니다. JP모건이 K 배터리주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SK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아진다. 오늘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들이 상당한데 생산 능력 확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먹을거리가 참 많다. 곡간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자증권이 PSK를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고 그게 19만 4천 원이다라는 말씀 좀 해드립니다. 고객사 누구누구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메모리 3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올해 D램 투자 늘리고 내년 이후까지도 대규모 팹 공장이거든요. 이 준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수혜 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SK의 또 다른 든든한 고객사 중국 쪽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 D램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금을 비롯해서 캐파를 증설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에이전틱 AI의 CPU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서도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고객사에서 캐파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 이유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따지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4개사인데 올해 캐펙스가 그래도 50%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장비가 있습니다. 글로벌 1위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드라이 스트립 이것도 있고 대중,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K가 반사 수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주력 장비를 얘기하는데 PSK의 공급은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럼 매출 실적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원 정도 나올 거고 2분기는 511억 원 정도 나올 건데 매 분기마다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데에서 역시 실적도 받쳐준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PSK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목표 주가를 게시한 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DK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통과를 했더라고요. 보면은 양자 보안 칩의 국제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이슈라서 제목에 그대로 넣었고요. 그래서 6만 원 제시를 했고요. 이게 한 70억 원 규모였는데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국제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업체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이고요. 협력 업체가 실증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KT입니다. KT와 함께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글로벌 통신사로서의 입지도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보안칩 선도 업체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질 거고 역시나 기술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튈 가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기에는 늦으니 지금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경쟁사와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시총이 낮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ICDK 하나증권에서 분석한 이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KB금융 볼 텐데요. 여기 순이익이 뭐 괜찮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순이익은 2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거고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좀 뜯어보면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이자 이익도 선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 홍콩 ELS 과징금 때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최종 결과가 얼마가 나올지 눈여겨봤었잖아요. 그런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에서 또 한 번 조금 더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생각보다는 벌금, 쉽게 얘기해서 덜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실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입되는 금액이 최대는 1,100억 원이고 금감원에서 또 한 번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 600억 원 정도 환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홍콩 ELS 과징금은 생각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플러스 요소가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는 자사주가 8,500억 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총 주주 환원율이 54%에서 더 늘어납니다. 56%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이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순이익이 2조 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PBR은 1배 미만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지고요. 자사주 소각하면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뭐랄까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KB금융, 그래도 금융주 중에 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긍정적인 효과가 그리고 리스크도 제한적인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주가 상향한 종목들의 그 이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